아주 작은, 너무나도 자그마한 다이아가 살짝 올려진 반지가 있었다. 그래, 이건 내가 아내에게 선물 받은 하나의 선물이었다. 작지만서도 100만 달러가 넘었던 그 다이아 반지. 와, 정말 이쁘다. 그리고 나는 그 반지의 가격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타인들이 반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반지를 금고 안에다 꽁꽁 숨겨두었다. 그렇게 내가 30살이 되고 아들이 생긴 이후 반지를 금고 안에 넣어둔 사실을 잊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아, 그거? 그건 금고라고 하는 거야.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 이 금고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에 100달러가 넘는 아주 작디작은 돋보기로 비춰야 하는 그 반지. 금고라고요? 아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악동꾸러기에게 반지의 존재를 말해봤자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또한 그 존재를 안다 한들 분명 장난을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이 위험하거나 혹은 마구잡이로 숨겨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더욱 아이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 안에는 브로콜리가 들어있어. 그런 게 왜 금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가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맛없는 브로콜리를 저녁으로 주려고. 이 말이 끝나자 아들을 웩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에서 시선 자체를 떼버렸다. 어린아이들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초록색 덤불처럼 생긴 맛없는 음식. 아, 맞다. 그건 그렇고 이 금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덜커덕. 금고는 아주 오래된 다이얼식이었다. 분명 다이얼의 번호는 당시 가장 좋아하던 번호를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체 어떤 숫자였는지. 10하고 9였었나? 덜그럭. 아니었다. 문은 열리지 않고 아직도 굳게 잠겨있다. 덜그럭. 덜그럭. 몇 번이고 금고를 열려 시도를 하다 이내 지쳐 소파에 누워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 뭐였지? 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그저 피로감으로 휩싸인 채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난 금고로 샀던 그 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했다. 아, 맞다, 그래. 그 일이 있었지? 4하고 1. 마침내 덜컹거리며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지만 반짝이고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 반지와 반지를 낀 채 꽉 껴서 반지를 뺄 수 없었던 아내의 손이 튀어나왔다. 4와 1. 그것은 아내의 기일이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어린 시절 난 괴물이 되고 싶었다. TV에 나오던 괴물들이 멋져 보여 나도 언젠가 괴물이 되고 싶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하던 일이었고 나 역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런 터무니없는 꿈 따윈 점차 잊어갔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어릴 적 내 꿈은 현실이 되었다.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괴물로 변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정확히는 예전 일들 중 많은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저 명백히 인간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처음엔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굶어 죽을 생각은 주어도 없었다. 처음 괴물로 변한 그날의 일은 드문드문 떠오를 뿐이다. 도마뱀처럼 거친 피부, 새빨간 눈과 날카로운 이빨, 나뭇가지처럼 얇지만 날카롭고 단단한 손가락. 변해버린 내 모습을 거울로 처음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충격을 넘어서는 그 자체였다. 몸이 변하면서 머릿속까지 엉망진창이 되었던 건지 난 진정함의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난 두려웠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며 마땅히 해야 할 대응을 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는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너무도 강렬히 다가오는 그 감정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 이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략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았다. 흉측한 몸에 자질구레한 상처들이 남겨져 있었고 내 길다란 손가락엔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버린 어린아이의 시체가 들려 있었으니까. 우습게도 손에 들린 아이의 모습은 끔찍해 보이거나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한 손에 빵을 들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 정확히 그랬다. 때문에 한 손에 든 아이를 입으로 가져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난 말 그대로 괴물이 되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으로 올라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는 잠을 잤다. 쉽게 지치지도 않았고 예전보다 몸이 훨씬 단단했기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내려와 먹을 것을 찾았다. 예전에 먹던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없었다. 오로지 살아있는 무언가를 사냥해야 했고 그 대상은 인간뿐이었다. 본능이 충실하게 그리 말하고 있었다. 인적 드문 산길에 숨어있다가 혼자 있는 인간을 노렸다. 제법 많은 수의 사람이 내 먹이가 되었지만 다행히 경찰이나 군인이 날 잡으러 오진 않았다. 괴물의 소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 첫날 제법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운이 좋게도 괴물이 나타났다는 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덕에 마음 편히 사냥을 하고 아무도 없는 숲에서 안전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근처에 굴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었고 낙엽들로 잠자리도 꾸며놓았다. 뼈들을 엮어 장신구를 장만하거나
집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이라 생각했다. 배고파질 때면 사냥을 나갔고 잠이 오면 그대로 누워서 잤다. 인간성이 옅어짐을 느낄지언정 지능마저 퇴화되지 않았기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집을 꾸미고 나를 장식하고 바위에 흔적을 남겼다. 외로움 따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 나도 인간일 때에는 결혼도 하고 가족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런 것 따윈 이제 와서 내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누군가 찾아왔다. 여기가 어디야? 동굴 안에서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던 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몇 개월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사람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난 흥미를 느끼며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기세 좋게 혼자 산을 오르다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지만 코앞까지 다가온 모잇감을 내버려 둘 생각은 없었다. 언제나 그렇듯 살금살금 다가가 순식간에 뒤에서 놈을 덮쳤다. 그대로 목을 꺾어버리려던 난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어차피 지금 배고프지도 않으니 일단 녀석을 살려다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놓기로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적당한 높이에 날카롭게 뻗어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보였다. 그리곤 녀석의 다리 한 짝을 들고 종아리의 가지를 꿰뚫어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 놈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리도 나약하고 한심하다니 코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사냥해왔지만 이렇게 살려둔 적은 없었다. 그리하여 흥미롭게 놈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 내 모습을 본 남자가 잔뜩 분노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이 새끼! 드디어 찾았다. 꼭 죽여버릴 거야. 이 괴물 같은 새끼야. 어디서 내 아들을... 녀석은 당장이라도 날 죽이려는 듯 내게 손을 뻗었지만 그 상태로 내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아무래도 내가 처음 괴물이 된 날 봤던 사람 중 한 명인 듯 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자가 말하는 아들이 내 첫 식사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 혼자 숲을 뒤지며 날 찾아 헤매었던 걸까.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그저 조금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뿐 동정심이나 측은함 따윈 느낄 수 없었다. 시끄러워질 테니 그냥 조용히 죽일까 하던 그 순간 산이 요동치는 듯한 소음과 함께 등에서 불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잡았다! 매달린 남자의 외침과 함께 어디선가 엽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걸 시작으로 여기저기에서 67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표정들을 보아하니 매달려 있는 남자와 비슷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 같았다. 재빨리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몇 발의 총성이 더 울리자 난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잠시간 고통에 신음하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동안 매달렸던 남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땅에 내려와 절뚝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괴물이 내 아들놈을 잡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 하긴 눈앞에서 본 나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오죽할까. 네놈이 어떤 놈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딴 건 관심 없고 그냥 죽어. 우리 가족들을 죽인 대가를 치러야지.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기억 하나가 흘러들어왔다. 그 기억은 내가 인간이었던 때 내 가족들, 아내와 딸, 나 역시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다. 가족끼리 야영을 간 날 숲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왔다. 지금의 나와 똑같이 생긴 괴물. 난 가족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 녀석에게 물린 뒤 멀리 지워 던져져 흐려져가는 의식 너머로 아내와 딸이 잡아먹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 괴물 녀석은 고통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날 잠시 바라보다 숲으로 돌아갔다. 놈이 날 살려둔 이유는 얼마인가 알 수 있었다. 물린 상처가 곪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내 몸은 점차 괴물로 변해간 것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총을 받아들고는 내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죽어, 이 괴물 같은 자식. 녀석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난 마지막 힘을 짜내 녀석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녀석의 어깨에 이빨을 강하게 박아 넣었다. 곧 사람들이 달려들어 날 다시 바닥에 처박았지만 난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었다. 몇 개의 총구가 날 겨냥하고 있었고 내겐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다. 내게 물린 그놈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날 증오하는 그 눈빛만은 식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내가 괴물에게 보여준 그 표정처럼. 최후를 직감한 난 비웃음을 흘리며 녀석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총알이 내 머리를 꿰뚫기 직전 난 녀석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었다. 다음은 너야. 녀석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마지막으로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느 날 빛이 사라졌다. 정확히 언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의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해서인지 내 정신은 심각하게 피폐해져 있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잠은 언제 얼마나 잤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 처음엔 이런 어둠이 몸소리 쳐질 만큼 무서웠고 울고 싶을 만큼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지긋지긋한 어둠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어둠만이 남은 이 세상에도 아주 가끔 희미한 빛이 보이곤 했다. 그 빛이란 반딧불보다도 약한 것 같은 그 불빛. 그 불빛이 지금 나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 빛을 볼 때마다 난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알 수조차 없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서 밝은 빛이 보였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빛이었다. 난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빛으로 달려갔다. 아니, 끌려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가까워져 갔다. 빛이 눈앞에 왔을 때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다. 내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해서일까?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나도록 반가웠다. 빛은 한 뼘 정도의 길이에 작은 막대기 끝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 막대기는 책상처럼 보이는 것 위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정확히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서서 맷돌 손잡이처럼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때 희미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었다. 내가 집중하자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갔다. 나에게 뭐라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빛이 나는 작은 막대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야, 이러다가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걸 보냐? 야, 이건 귀신 나오라고 하는 거야. 왜? 무섭냐?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됐고, 계속해. 분신사바, 분신사바. 어? 방금 움직인 거 아니야? 오, 진짜? 너가 움직인 거 아니야? 계속 더 해보자. 분신사바, 분신사바. 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철없고 시끄럽고 툭하면 울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마저 귀엽다면 좋아하겠지만 나에게는 짜증나는 감각일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싫어하는 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나도 이래저래 먹고 살려다 보니 우연히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싫긴 하지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견딜만하다. 물론 일에 대한 열이나 애사심 따윈 내게 전혀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을 이행할 뿐이다. 미술 시간,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수업 시간 대부분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다른 수업보다는 훨씬 편한 과목이다. 계속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난 아이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것을 둘러본 바, 집 앞에 가족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가족과 소풍을 가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비슷비슷한 그림들을 대강 둘러보며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눈에 띄는 그림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에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분위기를 봐선 병간호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 지호는 엄마와 아빠를 다 그리자 녹색 크레용을 꺼내어 잠시 들여다보았다. 초록색이라고 쓰여있는 걸 확인한 지호는 엄마가 누워있는 바닥을 열심히 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교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지호는 어떤 걸 그리고 있어? 내 말에 지호는 대답했다.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슬퍼해요. 역시 병간호를 하는 모습이었나 보다. 엄마가 아프셨구나. 초록색 침대에 누워 계신 거야? 바닥에 넓게 칠해진 초록색을 가리키며 내가 이야기했다. 아니요. 이건 이끼예요. 분명 집안 같은데 이끼라고? 호기심이 일었다. 잔디 말이구나. 지호네 집 안에는 잔디가 있어?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끼예요. 엄마가 아프면 이끼가 막 자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궁금증에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나오는 대답이라곤 어떤 때는 벽에 생기고 창문이나 책상에도 생겨요. 저번에는 이끼가 아주 많았어요. 엄마가 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등이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 같다. 흥미를 잃고 지호를 적당히 칭찬해준 뒤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 수업에서의 의무는 다 한 것 같으니 남은 시간은 편히 좀 쉬어야겠다. 그날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게 앞에서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 가려 했지만 우연히 들린 말에 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지연의 엄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대요. 아이고, 지연의 아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찌검을 한다던데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지호 그 어린 걸 버려두고 도망가려나? 지호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지호의 집 이야기였다. 관심이 없기도 했고 특별한 연락도 없어 몰랐는데 가정사가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작게 한숨을 쉬며 가정방문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 급작스레 떠오른 것이 있었다. 의무감 때문에 훑어보던 아이들의 기록 속에서 지호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정록생맹. 지호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 지호가 그렸던 그림은 상상이나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지호가 초록색 이끼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라붙어 굳어진 붉은 피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 방문은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널 조금 더 사랑했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돼. 인생이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씁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사랑했다면,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함께했다면, 그래, 아마 지금보다는 행복했겠지. 그렇다고 내게 등을 돌린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할 거야. 내 마지막 순간 돌아봤을 때 지금 같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 사랑의 시작이 마법처럼 놀랍고 신비롭진 않았어. 그렇다고 기적 같지도 운명 같지도 않았지. 널 처음 본 그 순간은 너무도 평범했고 특별할 게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내가 느낄 수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유야 어찌됐건 내가 널 사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어느 순간 너의 모든 것들이 날 빠져들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에게 보여준 상냥한 표정,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달콤한 너의 향기까지. 난 확신할 수 있었지. 내가 널 미치도록 사랑할 거라는 걸. 그렇게 시작된 거야.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추억들이 많아. 너의 목소리를 들은 날은 하루 종일 행복했어. 그리고 눈이라도 마주친 날은 밤새 잠을 설쳐야 했지. 너도 기억할 거야. 비록 짧았지만 스쳐가듯 매일같이 이어지던 우리 인연. 그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건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 조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했다면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지도 모르지. 한심한 남자 옆에 붙어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지.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니까 널 믿기로 했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주 잠시 후엔 내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그동안 내가 해야 할 건 널 기다리며 내 사랑을 키우는 거야. 참 많이도 노력했지. 몇 시간 동안 네 사진을 바라보고 노트 한가득 너의 이름을 적었어. 너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무도리도 노력했지. 너의 집을 알게 된 것도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삶은 너에게 맞추어져 갔어. 언제나 너의 곁에 있으면서 널 사랑하기로 했지. 네가 날 실망시켜도 세상이 날 방해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내 사랑은 진심이니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라 믿었으니까. 힘든 시간도 있었어. 내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으니까. 내게서 널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고작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지. 그래, 날 협박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간 사람들 중에 네 부탁으로 온 이들이 섞여 있었어.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불안감이 몰려왔지.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내 믿음을 배신하고 그렇게 영원히 떠날까봐. 그건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널 더 사랑하기로 했지. 방해를 하면 할수록 너에게 가까이 가려 노력했고, 널 볼 수 없는 날엔 널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어. 내 방 안은 너의 이름과 너의 사진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지. 내 사랑의 증거.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난 늘 생각했어. 널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고. 언젠간 너도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널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끝내 넌 날 배신했어. 결국 내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 왜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도 널 사랑하는 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명백한 내 사랑을 왜 보지 못하는 걸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야. 너에게 직접 답을 가르쳐 주는 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너와 나 둘만 남았으니까. 이제 방해꾼 같은 건 없어. 그리고 넌 지금 손발이 전부 침대에 묶인 채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상태지. 그렇게 움직이지 마. 꽉 묶어서 절대 안 풀릴 거니까. 그러니 그냥 편하게 누워서 내 이야기 들어.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지만 내 결론은 딱 한 가지야.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고, 너도 그걸 알아야 해.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 그래, 알아. 넌 받아들일 수 없겠지. 지난 며칠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넌 똑같은 대답뿐이었어. 내 모든 걸 바친 사랑을 집착이니 스토커니 비하하며 망치를 했으니까. 좋아. 그래도 널 용서할 수 있어.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을 테니. 비록 내가 원하던 결말이랑은 조금 달라서 슬프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난 죽는 순간까지 널 사랑할 거고, 너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숭고한 희생이 필요하지. 이제 내가 뭘 할지 알려줄까? 내가 이 칼을 왜 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 사랑을 이해 못하니 죽어 마땅하다? 아니, 그건 틀렸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죽이진 않을 거야. 사실 내 손으로 널 죽이지 못해. 널 너무도 사랑하거든. 이 칼로 찌르는 건 내 심장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야 하니까 난 너를 꽉 끌어안고 죽을 생각이야. 네 위에서 심장을 찌르면 내 가슴속 따뜻한 피가 너를 적시겠지. 그걸로 네가 조금이나마 나를 이해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면 너에게 쓰러진 채 차갑게 식어가는 내 시체를 끌어안고 슬픔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뒤늦게 내 사랑을 깨닫고 후회를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시체가 썩어갈 때쯤 너도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겠지. 그래, 함께 죽는 걸로는 안 돼. 너에게 날 각인시킬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말했듯 난 죽는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넌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마침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 그때에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을 거야. 언제나 그래왔듯이. 언제나처럼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검은색의 알 수 없는 형체를 하고 있으며 보기만 해도 상당히 불길한 존재이다. 핸드폰 카메라와 여러 것들로 그것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지만 그것은 언제나 번쩍 사라지고는 그저 허공을 찍고 있기에 바빴다. 이 사실을 주변에 말하니 다들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아는 무당이나 시무님이 있으니 가보면 어떻겠냐는 말까지 들었다. 물론 나 또한 무서워서 그 소문을 듣고 따라가 보았지만 모두 모르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미치겠네. 그 불길한 존재는 요즘 따라 더욱더 무섭게 느껴진다. 그것은 보통 1분 이하로만 존재하였다. 헌데 어느새부터인가 1시간째 머물러 있다. 그것은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고 한 구석에 앉아 가만히 있지만 그것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내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사람들의 권유로 신부님이나 무당을 집에 데려와 봤지만 다들 그 형체를 보고 뛰쳐나가기 바빴다. 그들은 모두 내가 왜 이곳에 있냐는 말을 하고는 다시 들어가 보려 하기는 상당히 꺼려했다.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다. 저것이 있어 점점 더 내 생활이 피폐해지는 기분이 든다. 결국 참지 못하고서야 나는 이사를 감행했다.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런 것과 더 있는 것이 더 무서웠다. 난 투룸을 잡아 그곳으로 들어갔다.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조용히 지나가는 듯 싶었다. 사회에 찌들려 점차 그것의 존재가 잊혀져 갈 때쯤 그것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이제 움직이기까지 한다. 내 방으로 들어오기까지 한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진 않지만 내 가까이로 오는 것은 너무나 무섭다. 짜증나고 너무 무섭다. 그리고 공포스럽고 혐오감이 든다. 무당들도 신부들도 그리고 여러 것들도 통하지 않았다. 저걸 죽일 수는 없을까? 한참을 고민했다. 난 이런 생각을 하다 고개를 흔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도 그것이 내 곁에 있기에 집에 있기는 싫다.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시키고 1시간째 여기서 죽치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본다. 그러다 내 휴대폰으로 메일 도착 알림이 하나가 날라왔다. 제목, 그림자. 그림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선 메일을 확인했다. 그 메일에는 어떤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갈이 쌓인 땅에 그림자 사진 하나가 띄어져 있었다.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기분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게? 난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테이블에 박았다. 대체 그것은 무엇이며 왜 나를 괴롭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전혀 아무것도. 죽여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다시 떠올랐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칼을 하나 샀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우리 집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말이다. 난 집으로 들어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천천히 의미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난 몸이 떨렸지만 떨리는 몸을 다잡고 칼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칼을 뻗고 쭉 달려갔다. 그러자 그것의 몸에는 내 칼이 박혔다.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다시 칼을 뽑아 그것을 여러 번 내리 찍었다. 찍고 또 찍고. 이내 그것이 바닥에 고꾸라지고 그것의 머리통을 칼로 내리 꽂았다. 그러자 그것은 검은색 물을 흘리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방법이 통했나? 죽었으려나? 죽은 거 맞겠지?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몸의 여러 부위가 뜨거워지며 무엇인가가 나를 감싼다. 그대로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아빠, 뉴스 시작해요. 벌써 9시야? 어떤 한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택 안에서 자신의 몸을 찌른 남성이 발견돼. 에휴, 요즘 세상이 참... 아이고. 옆에 있는 맥주를 마시려던 그 아저씨는 문득 슬쩍 옆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검은색의 형체에 그것이 있다.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3평 정도 되는 밀실에서 한 사내가 서서히 눈을 떴다. 남자는 천천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빛 하나 들지 않는 밀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전등만이 작은 방에 미미한 빛을 뿌리고 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는 좁은 방. 맞은편엔 책상 하나와 작은 의자,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마네킹 하나뿐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다. 이게 뭐야? 남자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몹시도 차가운 쇠로 된 의자에 앉은 채 사지 한 곳 중 어느 곳도 움직일 수 없었다. 뭐야?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순간 외부와 전혀 단절되어 있을 것만 같던 밀실벽에 작은 창문이 열렸다.
그리고 보이는 한 남자의 얼굴. 그의 두 눈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장난기마저 어려있다. 이봐요! 여기요! 그때 작은 문이 열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일어났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은 채 여유롭게 맞은편으로 의자를 두고 앉았다. 누구세요? 남자가 살짝 겁에 질린 채 그에게 물었다. 뭘 물어? 묻지 마. 살짝 웃음을 띄운 남자는 다리를 꼬고 앉았다. 겁에 질린 채 묶여있는 남자를 보며 그는 서류 가방 안에서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이실 건가요? 이봐, 생각이란 걸 좀 해봐. 부서에 보낼 거면 이지랄하면서 안 묶어놨겠지? 묶인 남자를 보며 그는 얕게 웃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 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 여전히 눈은 종이에 고정시킨 채 그는 미소를 지우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귀엽네. 너무 쫄지 마. 왜 이렇게 졸어있어? 나도 좋은 일 좀 하자. 차태를 내려놓으며 정장을 입은 사내는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또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리하게 날이선 손도끼였다. 내가 좀 바쁘니까 이제 시작할까? 잠시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에? 절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 구속된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가족이 있으셨어? 네. 어머니와 아내가 집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사장님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제발요. 가족이라? 있었지. 근데 없어. 지금은.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묶여있는 남자를 보며 말했다. 야, 장준호. 묶여있던 남자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오래전 어린아이를 강간, 도망치려다 집에 들어온 아이 엄마까지 성폭행 후 살해. 근데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으로 인해 고작 20년형? 그리고 오늘 15년 만에 모범소로 가석방. 너 누구야? 구속된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장준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죽을 듯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야, 가족이 있다고? 기다린다고? 나도 알아. 봤지. TV에서 네 아내가 짓거리는 개소리들. 술이 문제지. 사람은 착하다고? 널 기다린다고? 미쳤더라. 천생연분이야 아주. 정장을 입고 있던 사내의 눈도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래, 씨발. 더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근데 너나 죽일 수나 있겠냐? 사람 한 명 죽이는 게 어렵지 둘부터 쉽더라. 장준호는 입에서 침을 흘리며 거칠게 내뱉었다. 그가 묶인 쇠 의자가 남자의 몸부림과 함께 덜컹거렸다. 얘 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오늘 여기서 걸어서 못 나가.
지랄하지 말고 빨리 이거 풀어 이씨.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번개같이 도끼로 장준호의 손을 내려쳤다. 사방으로 솟구치는 피 사이로 잘려나간 손가락들이 튀어올랐다. 오, 좀 아프겠다. 많이 아프냐? 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봐. 그날은 정말 똑같은 하루였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갔지. 우리 딸은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려서 칭찬받았다고 아빠한테 보여준다고 빨리 오라고 했고,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는다고 했었어. 야, 이 새끼. 손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며 장준호는 덜덜 떨기 시작했다. 움직여야 할 손가락에 아무런 느낌이 없음을 느끼며 남자를 쳐다봤다. 근데 집에 갔는데 아내는 거실에서 죽어있더라고. 그것도 피를 잔뜩 흘리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 딸, 우리 딸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 침대가 피범벅이 된 채.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도끼를 매맞았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딸은 쭉 병원에 있었어. 의사가 그러더라.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10년 동안은 정신병원에 있었어. 대인기피, 공포, 우울증 등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병은 다 가진 채 아빠가 와도 무서워서 떨기만 했어. 남자가 도끼를 든 채 장준호에게 다가갔다. 야, 장준호, 너 내 딸이 20살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알아? 장준호는 덜덜 떨며 남자를 쳐다봤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만은 시릴 정도의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다. 죽었어. 혀 깨물고. 성인이 됐어도 병원에서 못 나오겠다고, 무섭다면서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남자는 자조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참 법이라는 게 좋다. 그지? 우리 세 가족의 인생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박살내놓은 새끼가 고작 15년 만에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성경 읽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나왔잖아. 그리고 그런 개새끼를 기다리는 가족도 있고. 장준호의 눈에서 서서히 도끼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남은 감정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살려줘. 잘못했다 내가. 남자가 주먹으로 장준호의 입을 날렸다. 그러자 두꺼운 이빨 몇 개가 그의 입에서 빠져나왔다. 당연히 살려주지. 누가 죽인대? 걸어서 못 나간다고 했지. 죽는 건 너무 편하잖아. 안 그래? 제발 살려줘. 남자는 공포에 질린 장준호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마네킹을 가리켰다. 준호야, 저거 보여? 저게 너를 살려줄 거야. 그니까 걱정 마, 이 새끼야. 장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네킹을 쳐다봤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봐. 남자는 읽고 있었던 종이를 들어 장준호의 앞에 가져갔다. 뭐야 이게? 무섭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섭다. 잠에 들어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빈다면, 한 번만 내 앞에서 울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편지라도 한 통 온다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빼곡하게 쓰여진 글자들 사이로 장준호는 남자가 보여준 글들을 읽었다. 근데 너 말이야,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해보긴 했어? 넌 그때 뭐라고 했어? 신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잖아, 이 개새끼야! 남자는 무섭게 화를 내며 장준호에게 소리쳤다. 잘못했습니다. 늦었어. 넌 내가 네 이름을 부른 순간 그때부터 빌었어야 됐어. 남자는 다시 도끼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장준호에게 다가갔다. 물론 그랬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지만 입도 막아야 하니까 좀 참고, 알았지? 작은 공방에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한참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던 남자는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며 일어났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됐어? 남자는 무언가를 챙겨 들고 공방 구석으로 향했다. 공방 구석에는 팔 다리가 없는 마네킹이 철로 된 받침대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마네킹의 목 부분엔 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길게 나와 있는 그 줄은 천장에 매달린 스웩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마네킹을 내려쳤다. 그러자 어? 아직 살아있었네? 다행이다. 남자는 익숙하게 빈 스웩통을 새 걸로 교체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래 살아라. 우리 딸이 받은 고통 다 받으려면 1분 1초가 부족해. 눈도 입도 귀도 없는 마네킹. 코에 작은 구멍이 뚫린 마네킹 안에서 짐승과도 같은 그 느낌이 들려왔다.